안녕하세요. 이렇다 14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인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차인쌤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삐딱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짧군요. 삐딱하잖아.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삐딱할 일이 많아요. 요새. 아 그래요? 네. 삐딱할 일이 많다. 오늘도 삐딱한 거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겠네요. 페이스북에 삐딱이라고 친 다음에 쫙 글을 보면 다 네네. 삐딱해. 모든 글이 다 삐딱해. 네. 삐딱할 수밖에 없어. 세상이 삐딱한데 뭐 이씨. 맞아. 삐딱하게 네. 보는 게 맞아. 맞아. 삐딱하게 봐야 바로 보여. 삐딱해져 있어.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시간이 9월 20일 4시인데요. 우리가 아마 업로드했을 때는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일 텐데 네. 내일 중요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렇다 방송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네. 내일 3시에 서울대학로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있습니다. 비 집회가 끝나고 또 우리가 도로 행진도 할 거죠. 네네. 네. 제가 요즘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소식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네네. 우리 내일 집회하고 나서 집회 소식도 나중에 방송할 때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은 아마 다 네네. 참가하시고 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겠네요. 네네. 우리가 처음에는 뭐 기후 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Climate 변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네. 지금 이제 위기 상태다. 네. 이게 Climate 지구가 crisis. 그렇죠. 이제 곧 지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만큼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그레타 툰베리 그 스웨덴 그 학생이죠.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 연설을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듣고 왔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라. 이 친구가 아버지도 가라 그랬죠.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학교를 가서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지금 이미 연구된 건 다 많고 지금 내일 모레면 망할 건데 내가 연구가 필요하네. 지금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예, 이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 삐딱이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 이렇다 주제는 마돈나님이 한참 말씀하신 기후 위기에 관한 겁니다. 예, 절묘하네요. 네, 원래 이렇다가 경제 전문 팟캐스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다에서 기후 위기 다루는 게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기후 위기와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우리 있습니다. 청취자를 뭘로 보시고 그러세요? 수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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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경제학은 왜 기후 재앙에 무력한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기후 위기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이렇다 방송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온난화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우리가 지금 위기를 얘기하는 것일까? 지금 이제 최근에 방송이며 아직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심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걸 찬찬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수치가 좀 들어가면 좀 더 느낌이 오겠죠. 네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이제 영어로 climate crisis인데 네네. 어떤 사람은 climate catastrophe, 기후 파국, 네, 또는 climate 세네요. emergency, 기후 비상사태, 음. 또는 climate breakdown, 기후 붕괴 이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써야 된다. 영어의 crisis가 세긴 센데 위기 네네. 그러면 좀 약해 보여요. 네. 네, 기후 파국, 기후 붕괴, 기후 비상사태 이걸 보여주는 징후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이 올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이었고요. 6월에 프랑스 최고 기온이 45.9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엄청났답니다. 네. 예. 인도는 북서부가 50도. 예, 그래서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여기 냉방시설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난한 분들만 돌아가셨겠죠. 당연하죠. 예. 호주는 1월달이 여름이죠. 네. 최고 기온이 46도. 알래스카는 7월에 62년 이후 기상 관측 이후 최고 기온인 32.2도. 알래스카가 30도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폭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 기후 현상도 속출했는데 4월에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지표면에 쌓였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지난해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70년에 비해서 산불의 규모가 8배 이상
규모가 켜진 그런 산불이 났고요. 또 올해 8월달에 지금 한 달 동안 난리가 났죠. 아마존에 산불이 나갔고. 맞아요. 네, 우리나라 국토 크기의 4분의 1 크기에 달하는 25,000 평방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마존은 말이죠. 이게 대통령 정치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데 2018년에 집권한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마존 개발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기존에도 농사용으로 산불을 조금씩 부치던 게 있는데 이걸 더 부추기고 또 기업의 산불도 막 부추기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거 몰랐는데. 그러세요? 너무하다 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유를 제외하면 근데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를 제외해도 네. 전체적으로 산불의 발생 빈도가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산림지역의 습도가 감소한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림의 습도가 감소를 하면 당연히 불이 잘 붙죠. 불이 잘 붙을 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는 지금 언뜻 들으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상들의 배후에는 지구의 전반적인 온난화가 있겠죠. 지구온난화도 이제 영어로 글로벌 워밍인데 네네. 워밍이 약하다. 그래서 가디언지가 올해 5월에 글로벌 히팅, 지구 가열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로벌 히팅,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리 이런 현상이 벌어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트럼프 같은 사람인데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날씨가 춥더라. 네네. 그래서 기후 위기는 호흡스, 개구라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 단순해. 정신건강 좋겠어요. 트럼프 아주 연구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소나루.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브라질의 트럼프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묻죠. 그리고 이 사람 뭐라 했냐면 또 명언을 남겼는데 아마존 산불이 왜 일어났느냐. 네. 예산을 삭감당한 NGO들이 의도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무슨 트럼프를 능가하죠 거의. 네네. 내가 NGO 기금을 삭감했더니 얘네들이 나한테 개기는 거다. 야, 보복이다 뭐 이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네네. 이런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오늘날의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다 배후에 기후 위기, 글로벌 히팅이 있다. 이건 과학적인 팩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다 또는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중요한 게 한 해의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기적인 추세, 한 해에 시원해졌다, 추워졌다고 지구온난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추세를 쫙 봐야 되는데 미국의 나사에 따르면 지구 대기의 연중 평균 온도는 1880년을 기점으로 0.9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관측이 되고 있는 기온 상승인 거죠. 18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산업화 이전이죠. 2018년 현재 1.1도 상승했다는 다른 연구도 있고요. 1880년을 기준으로 136년 동안 연중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18번 해를 한번 꼽아보면 17번이 전부 21세기에 발생한 것이다. 2000년도 이후 21세기에 이렇게 가속화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18번 중에 17번이 다 이때 몰렸으니까 급팽창하면서 쫙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장기적 추세로 볼 때 지구 히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접하는 이상기후 현상도 있지만 이 분야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삐딱이님. 예, 그 생산량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미 기후위기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농업하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10년 단위로 작물 생산량을 1에서 2% 정도 감소시켜 왔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라고 있죠. FAO라고 그러는데요. 기후 이상이 지구 토양의 영양학적 구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돈으로 따져보면 매년 수십억 달러 생산량 감소로 나타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30년 뒤에 인류가 거의 파멸에 이를 거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가지고 아주 큰 충격을 줬죠. 호주의 국립기후보건센터인데요. 이 보고서 아주 많이 인용되죠. 온난화로 인해 이미 있은 흉작이 이미 중동이나 사하라 지역에서 거의 사회적 붕괴를 일으켜가지고 그 유럽으로 지금 이주 위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미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후 위기를 뭐 안보 위험이라고 규정해가지고 파문을 일으켰던 시큐리티 리스크라고 써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어업 분야도 지금 빠지지 않는데요. 지구 온난화는 해수 온도를까지 상승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해수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해수의 산성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해수가 산성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지금
계산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연구한 걸 보면 대서양 해수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016년에 측정을 했는데 10년 전보다 50% 정도 높아졌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산소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죽겠지. 집단 폐사하는 거죠. 해수 온도의 상승과 산성화는 해양의 먹이 사슬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요. 네. 그리고 어류의 재생산 능력을 감소시키죠. 이게 지금 가장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산호초 파괴 현상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세계 산호초의 절반이 지금 사라진 상태. 아니 산호초가 그 해수의 그 산성화에 되게 취약한가 봐요. 산호초가 절반 동물이죠, 정도가. 동물. 예, 동물로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2015년에 배낭 여행할 때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있어요. 대산호초란 뜻인데 쫙 몇백 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헬리콥터로 그거를 보러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마케팅 업체가 너 이번에 못 본다. 이거 없어진다.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너무 비싸서 못 봤습니다. 뭐 한 번 타고 가는데 무슨 $560 내래 무슨 장난치는 거지. 그것도 반은 줄었겠네요 그 사이에. 뭐 없나 봐요 이제 점점. 북극도 뭐 빙하가 없어지고 얼음도 없어진다. 뭐 북극곰이 혼자 이렇게 외톨이 있는 우리 사진 많이 봤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북극 온난화도 이제 문제인데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북극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극적으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없어지게 되는 건데 북극의 얼음이 얼마나 없어졌냐면 1980년 이후 10년마다 무려 13.2% 비율로 감소한답니다. 와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2018년 현재 80년 이후로 볼 때 3분의 2의 북극 얼음이 사라진 거예요. 3분의 2가 사라졌다고요? 예, 3분의 1만 남은 거죠. 이런. 그러니까 북극 얼음의 완전한 해빙은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과학적 진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북극곰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얼음 위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북극곰 이제 사진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보면서 위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배꼽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북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제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인간들도 다 이주해야 된다는 거죠. 이주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고를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거나 이제 이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도 있고 다른 고지대로 가도 되고 고지대로 갈 수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땅도 없고 피신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기후 난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후 위기는 모든 인류하고 관계가 되지만 역시나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더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 해안가에 있는 그 핵발전소 있잖아요. 그게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쓰나미 생각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수백 개의 그 핵발전소가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제어가 안 되니까 멜트 다운이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저는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 심각하네요. 요즘 제가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장벽을 쌓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미리 사전에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그것도 또 걱정거리예요. 제가 유튜브 봤더니 이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쓰나미가 올 때 이렇게 벽을 쳐갖고 막는 걸 누가 시뮬레이션 연구를 했더라고요. 네. 못 막더라고요. 못 막죠. 못 막지. 그 수압을 못 막더라고요. 다 무너지더라고. 그러면 현재 해수면 상승의 추세는 어때요? 그러니까 북극 지방에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이제 상승하겠죠. 연 평균 상승치가 3.2mm. 큰 겁니다 이게. 93년 이후에 2018년까지 80ml, 그러니까 8cm죠. 상승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건 말이죠. 이제 고도가 높지 않은 섬들은 이미 육지 생명이 못 사는 해양지대로 바뀌었다. 그걸 보여주는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남극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 극지방의 얼음 소실이 단지 해수면 상승이 아니라 추가적인 온난화로 이어지는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네. 원래 얼음이 흰색이잖아요. 네. 흰색 얼음은 태양광을 반사시키죠. 우리가 뭐 흰색하고 검은색이 태양광을 뭐 흡수 안에 반사시키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얼음 없는 북극은 지표면이 태양광을 이렇게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체로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구나.
이 크리스티나 피스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포함해가지고 과학자 몇 분이 2014년에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제목은 북극의 바다 얼음 감소가 초래하는 태양광 반사율 감소 관찰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네네. 북극에서 얼음이 사라지면 지난 3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온도 상승이 있는데 그 온도 상승의 25%와 맞먹는 그런 온난화 효과를 갖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예, 지구 그리고 온난화로 또- 뭐 눈이 녹으면 또 반사시키질 않으니까 원인이 그게 다 결국 흡수. 결과가 원인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유명한 기후학 과학자 한 분이 있는데 피터 네. 웨뎀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2016년에 얼음 없는 북극이 다음 몇 년 안에 여름 기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인간 활동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이 초래하는 온난화를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또 심각하네. 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얹어지고 자꾸 가속화되는 거네요. 불안해요. 북극 지방의 온난화가 이게 얼음이 녹고 네. 이산화탄소 더 증가하는 것과 같은 온난화 효과뿐이 아니라 네. 지구 생명의 대멸종으로 이어질 만한 요인이다라고 이 영화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이게요. 네. 우리 잘 알다시피 지표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일정 깊이까지 계속 얼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영구 동토다. 퍼머프로스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 수억 년 동안 이게 얼어 있던 곳이죠. 여기가 계속 얼어 있었던 거죠. 지표면에 지금 14%가 이 퍼머프로스트 영구 동토층인데 보통 시베리아라든가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등 북극 지방에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퍼머프로스트 녹는 거죠. 높겠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퍼머프로스트 아래 옛날에 살았던 동물 식물이 같이 얼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죽어서 얼어 있죠. 얼어 있는 동안에는 지구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근데 이게 녹아요.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뭐가 나오는 건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게 이미 있어. 그게 뭐냐? 뭐가 있어요? 메탄. 아. 원래 유기체가 썩으면 메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메탄은 온실효과에서 이산화탄소보다 그 영향력이 20배나 강한 기체라는 건데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생각이- 이 영구 프로스트에 있는 네. 어마어마한 동식물에서 막 메탄이 뿡뿡뿡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막 배출되고 네. 또 거기다가 해빙돼 가지고 생기는 메탄도 네. 또 자꾸 배출되고 그러면은 그 메탄으로 인한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 최근까지 과학자들이 되게 다수가 이제 합의한 게 있었는데요. 네. 영구 동토층의 해빙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최근까지 그 과학자들이 합의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메탄의 방출이 몇 년 안에 급격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날 거라. 천천히. 예. 그런데 2018년에 노블락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다른 몇 분의 과학자들이 합쳐가지고 영구 동토층 해빙의 온실가스 여유분의 열쇠로서 메탄 방출 이런 논문을 내놨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이 기존의 과학적 합의가 깨진 거예요. 영구 동토층의 메탄 방출이 적어도 1세기에 걸쳐서 완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게 기존의 좀 합의였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그것도 위험하잖아. 온난화가 심각해진 거죠. 그만큼. 예. 이 영구 동토층뿐만이 아니고 북극 해저 아래에 이 냉동된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예. 그러니까 메탄이 이렇게 일정한 게 딱딱 얼음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메탄을 이렇게 포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해양이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량의 메탄을 방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것도 사실 오래 전부터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것도 가까운 장래에는 이 재앙적 수준의 급격한 메탄 방출을 예측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다 이런 결론을 옛날에 내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문제는 이 결론을 내릴 때 왜 증거가 없다고 했냐면 북극 표면에서 대기 중에 메탄의 실질적 증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센서를 정확하게 고정시켜 놓고 꾸준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2018년에 그 북극 뉴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일단 이 과학자들이 그걸 측정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지표면에서 측정한 메탄량하고 그다음에 대기의 중간 고도에서 측정한 메탄량의 차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대기의 중간 고도에 측정한 메탄량이
지표면에서 측정한 메탄량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이게 함의가 뭐냐? 해양에서 메탄 방출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저는 지금 막 소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힘이 막 쭉 빠집니다. 막 갑자기. 그러게요. 그 결국 북극 얼음의 소실이 단지 지구 온난화의 결과만이 아니라 온난화를 추가적으로 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참 절망적이거든요. 좀 우리가 너무 절망에 빠지면은 또 뭔가를 행동하기 어려우니까 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희망적인 얘기는 없는 것인지. 희망적인 얘기라. 네네. 일단 이게 우리 메탄 얘기가 말이죠. 지금 네. 과거에 합의 본 과학자들의 내용과 요새 얘기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위안이 되려나? 위안 안 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제 사막이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추운 곳에서는 오히려 좀 따뜻해져 갖고 식물이 잘 자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식물 성장 속도를 높여주는 녹지화 효과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캐나다가 곡창지대가 된다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아까 지구 온난화 되면은 습도가 낮아져가지고 불도 나고 막 사막화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근데 녹지화가 된다고 이상한데? 보세요. 녹지화가 되면 네, 식물이 생기잖아요. 식물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온실가스를 흡수하잖아. 광합성, 이산화탄소 뭐 하잖아요. 산소를 막 내뿜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걔네들이 흡수해 주거든. 이건 좋은 얘기잖아 이거. 영구 동통층 해빙으로 인해서 동식물이 부패가 되고 그래서 메탄가스 방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또 미세 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얘네들이 메탄을 잡아먹을 가능성은 없느냐. 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막 갖다 붙이려니까 힘들다. 네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이상 기온 현상, 뭐 이제 온난화 속도는 이렇게 뭐 미세 생물 번식을 할까, 조금 진행된 녹지화가 온실가스 흡수한다든가 이거를 충분하게 이렇게 그 속도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한 반증이 있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절망적 면이 있고요. 희망 지금 툰베리가 그랬어요. 희망은 필요 없다. 행동이 필요하다.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진리로 그냥 바로 가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위기의 대상이 인간과 지구 생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것일 때는 그게 합의가 없고 논쟁이 되더라도 우리가 비관적 전망에 좀 더 무게를 싣고 행동을 해야지. 뭐 괜찮아질 거 아니야? 뭐 옛날 이전에도 해결해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낙관하게 되면 행동을 못 하게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비관하고 좀 절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행동의 방법이 나올 것 같아. 사실 예상하는 게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만약 이 동토층과 해양의 급격한 그러니까 메탄 방출이 되면서 생기는 변화들은 무엇일까요? 이게 여기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외국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티핑 포인트란 말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티핑 포인트란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 인생의 변곡점 막 이럴 때 그런 거죠. 티핑 포인트, 네 인생의 티핑 맞습니다. 포인트가 티핑 뭐냐 포인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가다가 푹 가거나 잘 가다가 푹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잘 가거나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화학에서 비등점하고도 비슷하죠. 어떤 현상이 규칙적으로 진행되다가 즉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다가 급격한 속도, 엄청난 충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점으로 바뀌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만약 극지방의 동토층의 해빙으로 대기 중의 메탄 방출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그래프적 개념으로 하면 리니어, 선형적으로 움직이다가 논 리니어, 비선형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선형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래프에서 보듯이 선이 쭉 그어져서 쭉 올라가더라도 쭉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뭐 쭉 내려가던가. 그러면 비선형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선이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불규칙해지면서 뭐 툭툭 건너뛸 수도 불연 있고 속도로 나타나기도 막 이렇게 요동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비선형적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은 오히려 예측할 수 없어서 더 불길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말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어떤 기존의 시나리오가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래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 끌어내리는 걸 많이 설명하는데 네네. 몰라 알 수 없는 것이 돼버리면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예, 바로 그게 지금 이제 가장 그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네네.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럼 인류가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 그 이제 그걸 대표하는 조직이 UN 기후 변화 협약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산하에 그 기후 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 영문 약칭으로 줄여가지고 IPCC라고 그러는데, 네, 요새 많이 나오죠. 이 두 조직들이 그러니까 인류가 이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해 온 그 조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 그래서 파리 협약이라고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시기하고 대비해가지고 2도 상승 이하로 묶고 네. 가능하면 1.5도 이하까지 달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자. 그렇죠. 이런 국제 합의가 이제 파리 협약이거든요. 네. 근데 IPCC가 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일종의 IPCC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죠. 온난화가 10년 간격으로 대략 0.2도씨 비율로 상승하게 되면 2040년경에 1.5도씨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요. 네네. 근데 하지만 만약에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가정이 무의미해진다는 그렇죠. 겁니다. 완전 무의미하죠.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도 최근에 보고서 낸 그 센터도요. 네. IPCC가 이 비선형적인 시스템 변화의 가능성을 거의 뭐 무시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2030년 딱 이제 11년 남았나요? 딱 네, 10년. 올해가 거의 갔으니까 10년 남았네요. 네네. 이 10년 안에 이미 1.5도 상승한다라는 거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2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은 2030년까지 아직 우리가 10년 시간 남았다. 이런 낙관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한 개념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얼마 전에 논산 지역에 있는 이제 건강 모임 하는 주민들 만나서 뭐 건강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강의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후 위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운동하면 뭐하고 헬스하면 뭐하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지구 뭐하냐. 건강이 지금 지구가 지금 10년밖에 네.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 60, 70대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살 만큼 살았지만 손주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 그 손주들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교육 시간 쭉 지나온 다음에 그거 딱 한마디 했었거든. 그래서 오늘 교육에 인상 깊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 기후위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손자 생각하니까. 손자 생각. 그러니까 네. 그 두려움이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삐딱이님 말씀대로라면은 10년도 낙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파리 협약대로 해도 낙관할 수가 네네. 없는데 네네.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진짜. 이 망할 이거. 미국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리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그 기후 위기에 기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이 기여한 나라인데도 그래.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제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중국하고 함께. 자, 미치겠네. 그러면 지금까지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뤄봤는데요. 결국 인간이 만든 재앙이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삐딱이님이 오늘 이렇다 주제를 말씀하셨을 때 경제학은 왜 기후 위기에 무력한가로 잡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문제는 경제학이라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이 경제적인 시스템 자체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경제학을 통해 다루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궁금해졌어. 궁금해요. 지금과 같이 인류의 이렇게 생존 위기로 네네. 몰고 온 원인이 이제 자본주의에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자본주의의 성장 기계라고도 부르거든요. 성장 기계. 성장만이 이렇게 살 길이다. 안 하면 붕괴하는 것으로 얘기했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붕괴하는 체제로서 자본주의잖아요. 네네. 성장 기계라는 말도 쓰는데 이 자본주의 경제가 진짜 문제라는 지적은 뭐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 경제 시스템을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누가 바꾸냐? 이거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그러려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경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겠죠. 그 경제학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좀 사고를 좀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아니고 경제학위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경제 그 기후 위기를 한번 들어보다 보려고 한번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류가 각국의 정부 그리고 각국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인식하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 왔냐. 그리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지금까지. 네. 이게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접근과 인식을 통해서 좀 잘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삐딱이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하는 동의는 어떤 그런 인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식들을 바꿔야 되니까 경제학에서 다뤄야 된다. 인식이 결국 학문이 인식의 집합체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뭐 기호는 오래전부터 잡긴 하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수립됐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고전학파 경제학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는 학자는 인구론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한테. 그 토마스 멜서스 경제학자인데요. 이때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은 생산 자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희소하다. 네네. 우리가 뭐 희소성이라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산 자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희소성 공리를 채택하고 있어요. 고전학파 경제학. 근데 자연 자원에 대해서는 무한하다. 이렇게 좀 이중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문제네. 여기서부터 문제네. 멜서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식량을 제외한 자연 자원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희소성이 적용되는 이렇게 재화를 경제재라고 하고요. 네네. 사용 가치는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무한하기 때문에 네네. 교환 가치가 없는 재화. 그리고 누구나 그러니까 공짜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재화를 자유재라고 합니다. 네. 고전학파 경제학은 이 물, 공기, 산림, 대양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재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딱 알아듣겠어. 삐딱이님 설명 들으니까 이 자연은 공짜로 양껏 쓸 수 있는 자유재다. 무한하다. 뭔가 삐딱이님 설명을 들으면서 사태의 근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환경경제학이나 생태경제학이나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제학 분과에서도 자연자원이 무한하다고 얘기하나요? 좋은 문제 제기인데요. 이 자연자원을 이 자유재로 보는 경제학의 인식은 좀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환경오염이 막 심화되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인데요. 1980년대 자원경제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환경경제학이 경제학의 한 분과로서 정립이 된 거죠. 특히 이제 70년대 말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갑자기 석유값이 3배 막 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원경제학이라는 게 처음으로 환경경제학의 한 분과 형태로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자연경제학에서는 이제 사태를 어떻게 보나 하면요. 과거에는 무한한 재생 능력을 갖춰서 자유재로 취급되던 자연자원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이제 옛날에는 비시장적 가치로 봤는데 이걸 시장적 가치, 다시 말하자면 가격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보는 태도, 이게 자연경제학에서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에 보면 이제 숲이라든가 꿀벌 같은 거를 그냥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그런 글들 많이 보잖아요. 뭐 농촌의 무슨 경제적 가치는 다 비슷한 건데요. 이게 다 이제 환경경제학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뭔가 환경을 또 뭐 파괴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환경 영향을 평가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꼭 고쳐야지만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다 환경경제학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환경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이 환경영향 평가제도에 따르면 어떻게 하나 하면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비용과 개발이나 상품 생산으로 인한 편익,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개발했을 때 환경이 이만큼 파괴되면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생산하거나 뭘 하게 되면 플러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걸 비용 편익 분석이다. 환경의 변화 자체를 이렇게 비용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게 만든 거네요.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은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한편 이제 또 생태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죠. 생태 경제학이라는 건 이제 환경 경제학과 좀 달리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상태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주류 경제학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말하자면 키치 같다고 말까 이제 주변화된 아주 그런 경제학이라서 영향력이 별로 좀 없죠. 그러니까 고전 경제학은 자연 자원을 무한하다고 자유재로 본 것에 비해 환경 경제학은 그래도 이것을 시장재로 보니까 그나마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어때요? 아닌가? 잘 근데 모르겠네. 이게 이제 시장 밖에 있다가 시장 안으로 들어온 거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됐느냐? 네. 환경이나 자연자원이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줬던 건 좋죠. 네, 거기까지. 좋은데 네. 환경 문제 개선에 도움은 안 돼.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플라스틱 있어요. 이 플라스틱 여기 플라스틱. 네네네. 플라스틱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거 뭐로? 비용 편익 분석으로. 네. 그러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생태계가 오염되는 비용하고 네.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증가하는 우리의 효용과 편익하고 아 비교해보면 항상 효용 편익이 크죠. 그렇게 인식하죠. 그렇게. 환경경제학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환경경제학이 아무리 이 문제를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하더라도 네네. 이거를 줄이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해서 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그렇죠. 수밖에 이게 없겠네요. 이익 비용 분석 갖고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플라스틱 예를 아주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환경경제학의 비용 편익 분석이 오염의 비용을 온전히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의 비용이 플라스틱 가격에 온전히 반영됐다고 하면 가정을 해봐요. 그럼 소비자들이 지금 플라스틱을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네. 이게 이제 꼭 플라스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석유도 그렇고요. 네. 대양이 물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완전히 고갈되고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 유한성이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비용, 외부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경 경제학의 문제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환경 오염 비용이 전부 외부 네네네. 비용이니까 요 비용 분석 계산 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후 위기와 환경 경제학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좀 더 좋은 사례는 없을까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거 이제 뭐 잘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각국 정부가 정하는 건데 정부가 기업들에게 기업이 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네. 탄소 방출량을 할당해. 너는 이만큼, 너는 쟤만큼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할당한 액보다 덜 쓴 기업도 있고 더 쓰는 기업도 있겠죠. 그렇겠죠. 더 쓸 때는 더 쓰려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껴서 쓴 사람이 남겨갖고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이걸 팔고 많이 쓴 사람이 이걸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되니까 네네. 기업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온실가스인 CO2 등을 방출할 권리를 가격으로 만들어갖고 네. 이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라는 발상에서 탄소 배출권 제도가 나온 거죠. 배출권 거래제 제도가. 예. 탄소를 할당량 이상 배출하려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고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것은 기업에게는 비용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배출량을 줄이려는 유인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효과는 어땠어요? 효과는 이제 미미하죠. 미미. 왜냐하면 이제 네. 일단 배출권 거래 시장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유럽 연합은 2005년에 시작했고요. 미국도 시작했어요. 2009년. 중국은 2013년. 심지어 한국도 2015년에 만들어졌으니 벌써 느낌이 얼마나 미미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네요. 한국에서 됐다는 건 이 네네. 미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 현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는 2018년 현재 주요 산업국 39개국 정도가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배출권 거래제를 안 한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이걸 안 했다면 탄소가 방출이 더 됐겠죠.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잘 들어보시면 누군가가 줄여서 쓰면 네. 누군가는 더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총량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 또 또한 배출권을 살 때 이 배출권이 굉장히 비싸야 되는데 비싸지 않아요? 엄청 비싸면 기업이 비용 부담이 되니까 정부가 그렇게 안 하겠죠. 이게 싸단 말이야. 이거보다 그걸 사와서 막 돌려갖고 얻는 수익이 더 크면 탄소 배출권 사갖고 수익 내죠. 그러니까 유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유인이 약하다. 그래서 좀 조사를 했더니 네네. 2017년에 탄소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2% 정도 상승했더라. 상승했다고요? 상승했다. 네, 그러니까 줄어든 이게 게 없었으면 아니고.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감소하는 데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배출량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계선이라고 설정한 2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로 묶어둘 경로에는 이거를 경로로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배출량 거래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기후 위기에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요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출권 거래제 자체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배출권이란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네네. CO2를 배출할 권리를 사라. 그러면 배출할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생긴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돈이 있으면 지구를 너 마음대로 오염시킬 권리를 내가 시장에서 살 수 있게 해주마. 이상하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오염을 막아야 되는데, 완전 막아야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오염을 할 수 있는 최적 수치를 구하는 그런 식의 환경 경제학이 인식이 반영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오염시킬 권리가 정확한 비용으로만 이제 반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또 이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게 매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삐딱이님들 말했지만 비용 편입 분석에서 오염의 진정한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잖아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특별히 이제 배출권 거래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감축량을 이월시키거나 차입 등을 통해서 시간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그런 식의 제도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많이 쓰고 나중에 적게 쓸래. 또 지금 적게 쓰고 나중에 많이 쓸래. 이런 식으로 마치 기업이 부채를 말하자면 졌다가 네네. 이걸 다음 기로 넘긴다거나 네네. 또 이번에 부채를 많이 지고 다음엔 덜 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치 돈 관리하는 것처럼 네네. 자기 탄소 배출권 권리를 관리하는 좀 황당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기후 부채가 마치 그 현금상의 부채 이런 것처럼 마치 운용하는 네네. 그런 식의 어떤 관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불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절약하고 일단 좀 쓰자고 배출권을 막 사면은 나중에는 이미 지구는 망해 있겠네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좀 부채 좀 땡겨 쓰자. 네네. 나중에 사채 못 갚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놈의 이 배출권 거래제가 그렇지만 뭐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더 많이 생산되는 걸 억제해 주긴 하는데 그것도 정해진 대로 안 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건데 기업들이 압력에 이제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과 도망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출권 무상 할당, 배출권을 좀 더 줄게 이렇게 주는 거죠 공짜로. 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수준에 불과한 배출권 가격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애들이 뭐 주차 아무데나 해놓고 주차 위반 내지 뭐 4만 원 돈이냐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싸게 매겨버리는 거죠. 또는 적용 대상들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출권 거래제가 있을 뿐 거의 뭐 흉내내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또 정치의 문제로. 네. 다 정치죠. 주류 경제학이 기후 위기에 왜 이렇게 무력한가 좀 다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윌리엄 노드하우스라는 학자인데요.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한 공로로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이잖아요. 몰랐네. 최근이네요. 이 연구를 위해 노드하우스가 기후와 경제의 동적 통합 모델,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뭐 DICE라고 영문 약칭으로 하는데 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기후가 변화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정책 결정자들이 지구 기후를 22세기까지 산업화 이전 시대에 22세기? 산업화 이전 시대에 대비해 4도 상승 이하로 정도만 묶어주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온건하지 않나 싶은데. 경제학자답습니다. 네. 아니, 국제적인 마지노선이 2도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멸종저항 운동도 1.5도 상승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서 2025년까지 순 CO2 방출량을 제로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4도 상승 이하로 그것도 22세기까지 이렇게 느긋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이. 노벨 경제학상 많이 타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 DIC 모형을 통해 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한 자기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지구 온난화 허용치를 만약에 1.5도 멸종조항 운동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1.5도 상승으로 묶어둔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그만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예, 그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걸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기, 그러니까 22세기에 그런 정책이 취해지더라도 세계 경제의 세계 GDP죠. 50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맞네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편익은 5조 달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용이 50조 달러인데 편익은 5조 달러라. 그럼 안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 DIC 모델에서 지구 평균 온도의 증가가 GDP 하락으로 연결되는 손실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손실 함수. 예. 영어로는 데미지 펑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함수를 또 만들었군요. 예. 이 노드하우스가 이 손실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GDP 손실은 온도 변화의 제곱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GDP 손실은 온도 변화의 제곱이다. 아하. 간단한 2차 방정식입니다. 경제학자들이요 이렇게 공식 만드는 게요 네네. 근거가 없어요. 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되게 좀 단순하게 만드신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구 온도가 3도 상승하면 GDP가 2.1% 손실이 일어난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6도 상승까지 계산하는데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6도 상승을 하게 되면 GDP는 8.5%만 이렇게 상실된다. 이런 계산도 하게 됩니다. 야, 이런 거로 지금 경제학상 탔다는 거죠? 아니 뭐 그의 주장이 뭐 크게 막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진실이기를 바라긴 하나 6도 상승을 상상하면 지구 이미 다 멸종됐을 때 GDP 상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화성 들거든요. GDP야 뭐야 지금. 그러니까 노드하우스 주장에 따르면 온도 상승이 2도 이상, 3도나 4도 이상이 됐을 때도 인류 문명이 측정해야 될 GDP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지구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전제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지금. GDP만 남고 지구는 멸종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이 집 모델 이름이 DIC잖아요. 네. 근데 이 영어권에서는 말이죠. 약칭을 지을 때 약칭이 또 어떤 의미를 띠거든요. 아, 예. 옛날에 AIDS for AIDS라는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네네. 에이즈 환자를 돕기 위한 공연이라서 AIDS for AIDS예요. 에이즈가 두 가지 의미를 다 띠죠. 다이스가 영어로 주사위예요. 이 자식 주사위 던지고 있네 이거 완전히 지금. 그렇군. 6도야, 4도야 이러면서 이 자식 장난하고 있네 이 자식이. 와 열받네 완전히. 예, 뭐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당연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뭐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학자적인 사고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실제로는 지구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나쁜 분은 아니다. 예, 뭐 학자가 나쁘겠어요,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그게 아니고 이제 수학 방정식 통해 가지고 이렇게 느긋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티핑 포인트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변곡점. 근데 이 노드하우스는 자기 주장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티핑 포인트라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전제 자체를 그렇게 가져갔군요. 예, 그러니까 6도 상승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지금 2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6도 상승이면 그냥 지구가 다 멸종된 지구는 상태. 뭐 남아 있겠지만 생명은 다 끝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6도 상승까지 예측을 한 기본 전제는 뭐냐면 티핑 포인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그러면 어떻게 도입했느냐 이 양반이 자신 논문에서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에 급격한 티핑 포인트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문장을 한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티핑 문장. 포인트가 없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논문을 살펴봤더니 기후과학자들은 티핑 포인트가 없다고 했더라. 그래서 나도 티핑 포인트를 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구를 쓰면서 보통 이게 논문을 쓰면은 어디서 그걸 인용을 했는지 이제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논문 쓴 인용한 그 학자들을 보니까 이름이 이제 랜턴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2008년에 이분들이 지구 기후 시스템에서 티핑 포인트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쓴 거예요. 10년 전에. 예. 그리고 그 논문에 어떤 문구가 있냐? 우리가 고려하는 다수의 시스템은 아직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티핑 포인트를 수립하지 못했다. 이 문장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하우스가 이걸 보고 티핑 포인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맥락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 논문의 요지는 뭐냐면 네. 과학자들이 티핑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지는 뭐냐면 티핑 포인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논문 내용은 뭐냐면 티핑 네네. 포인트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언을 하고 있어요. 논문. 삐딱이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노벨 경제학상 이러면 엄청난 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류에서 최고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상인데 수준이 너무 낮다. 들어보니까. 이게 의외로 노벨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웃는 분이 생기셨네 여기. 청취자분들 예. 처음만 듣는다는 그분 또 오셨구나. 네네 처음 듣는 분들 팬이에요. 네, 제 친구입니다. 네. 예. 이제 그렇고 일단 네. 방송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 삐딱이님이 처음에 이제 주제로 잡은 게 경제학은 왜 기후 위기에 무력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노벨 경제학상 얘기 들어보니까 기후 위기에 왜 무력한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후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조장하는 인식을 확장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 한국인 1인당 GDP가 3만 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GDP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개념인가 그동안 쭉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 느끼게 되죠. 늘. 그러니까요. 우리 집 연봉이 네. 예를 들어 그러면 7,600만 원이냐. 네. 그래야 겨우 평균. 교육 근데 평균이거든요. 그것도 안 돼. 근데 제 주변에 7,600만 원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좋은 평균이야. 인간이.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GDP가 평균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평균이 사귄 거죠. 그러니까 예.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음. GDP 등락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 노벨상 수상자분이 얼마나 한가한 연구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 개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에 상을 준 노벨상 권위자가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환경경제학자인데 네네, 그러니까요. 환경경제학의 한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 지금 완전 분노가 막 들끓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시장 친화적인 방법은 이런 임박한 위기와 그 심각성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삐딱이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잼 벤델이라는 교수를 소개하고 싶어요. 네. 그분이 이제 2018년에 영어로 읽을게요. Deep Adaptation 그리고 A Map for Navigating Climate Tragedy 이런 제목을 단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찬쌤 앞에서 함부로 영어를 왜 말씀하시네요. 초급으로 영어를 쓰세요? 네. 영어는 저한테 맡기시더니. 이번 이게 좀 번역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쉬운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 갔어. 네네. 뭐 우리나라 말 번역하면 이제 심층 적응 뭐 이런 벌써 개념. 이해가 안 가네요. 심층 심층 적응이 또 뭐야? 기후 비극 항해를 위한 지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될 텐데 기후 비극인 세상을 항해한다 이런 말이죠. 네. 이 논문은 기후 대재앙이 이미 피할 수 없는 그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비관론에 가깝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다수의 정보가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얻었다는 것도 미리 좀 밝히겠습니다. 그럼 이분도 환경 경제학자예요? 아닙니다. 이분은 아니에요? 그 지속 가능성 분야에 굳이 따지면은 그 네네. 경영학 쪽에 가까운데 아. 지속 가능성 분야의 어떤 교수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안식년이 없던 해인데 네. 무상으로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이 논문을 음. 쓰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완성한 논문입니다. 훌륭한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돼요. 잼 벤델. 근데 이제 이 벤델 교수가 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서구 사회가 대응한 게 이제 70년대 이후에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그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두는데요. 개인 지상주의, 시장 근본주의,
그다음에 한계 효용적 접근, 그러네요. 그다음에 원자적 접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주의가 이렇게 많이 나와. 개인지상주의, 네. 시장 근본주의, 한계 효용적 접근, 원자적 접근 이거 다 어렵거든요. 이거 좀 하나하나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기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논문 그 부분의 그 논문을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군요, 그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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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지상주의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행동을 촉진하기보다 전구를 교체하거나 지속 가능 가구를 사면서 소비자로서 개인적 행동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로서의 개인적 행동에 집중하는 게 개인지상주의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해됐어. 예. 오케이. 예. 시장 근본주의는 더 많은 정부 개입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다루기보다 복잡하고 비싸며 대개는 무용한 탄소 배출 거래 시스템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시장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될 곳에 네, 자꾸 네. 시장 메커니즘을 들먹거리면서 정책을 대안을 찾아보려는 태도. 이게 뭐다? 시장 근본주의. 오케이. 일단 한계 효용주의는 과학에 의해 제시된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설계한 전략보다 네.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같은 조그만 조치들을 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한계 효용주의란 말은 좀 경제에서 어려운 말인데 이게 변화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전에 비해서 얼만큼 변화했느냐, 네네네. 얼만큼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런 것처럼 조그만 조치들에 자축하는 걸 어허. 한계 효용주의라고 말을 했네요. 얘가. 그다음에 원자적 접근은 어떤 종류의 경제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거나 가능케 할 것인가 이걸 탐구하기보다 네네네. 기후 행동을 시장, 금융, 네네. 은행의 지배와 별개의 이슈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시스템 전체를 이렇게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거 따로따로 보는 거군요. 예, 연관성이 없게. 그러면은 결국 기후 위기에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그러네요. 거죠. 예, 이 네 물론 가지 그렇습니다. 범주화를 통해 가지고 예. 그럼 결국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히는데.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진영이 주장하듯이 1.5도 맥시멈 1.5도 상승으로 묶어 두려면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이건 지금부터 계산하면은 매년 18%씩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아까 말 나왔지만 지금 2017년에도 벌써 2% 순증했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매년 18%씩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이거를 경제적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현 경제 시스템에 붕괴에 가까운 충격을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 우리 민주주의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이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은 네네. 그거와 관계없이 과학이 말하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18% 줄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줄이려면은 경제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걸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18%씩 줄인다. 한국은 탄소 배출을 줄여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18%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거의 뭐 붕괴에 가까운 충격이라 그랬죠. 느낌이 팍 오네요. 이게 근데 말이죠. 이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게 못하는 일인데 지금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로는 이게 한 달 내내 무슨 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언론에 떠드는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즉 시민으로서 해야 될 정치적 행동으로부터 네네. 시스템 바꾸는 일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삐딱이님하고 네. 여기 있는 마돈나님이 전부 다 내일 열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위에 참가할 거고요. 우리 그럼 저는 이렇다 밑에 서 있어야 되나요? 이게 소속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도 한 소속이 한 10군데 됩니다. 네. 이렇다 깃발 같은 이렇다 스티커 딱 붙여갖고 갈 테니까 네네. 보면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저는 이 시스템을 바꾸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한테 갖는 의미는 이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네. 또 정부에게 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대책을 내놓으라. 요구를 네네. 즉각적 요구를 내놓으라라고 네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런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안 된다. 우리가 겨우 뭐 일자리 창출이니 뭐 네네네. 일자리 복지니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네. 경제 시스템을 전체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 GDP 문제, 성장의 문제, 복지 문제, 소비 문제 이런 거 전부 총체적으로 아까 그 거시적 관점을 얘기했잖아요. 원자적 관점이 아니라 네네. 거시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마인드적 전환이 있어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생태 전환도 필요하고 네네. 그를 위한 경제 체제의 전환 이걸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거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집단적이고
네네. 정치적인 요구로부터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네. 완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후위기 얘기를 할 때 개인의 실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럼 개인 실천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삐딱이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가지 범주 중에서 개인지상주의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여튼 그냥 내가 스스로 뭐 플라스틱을 뭐 덜 쓴달지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걸 포함해서 더 나아가 정치적 요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이런 지구 멸종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태만하게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툰베리가 지금 뉴욕 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뉴욕에서 지금 이제 기후 정상회의가 23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첫 보도 나올 때 한국을 연설을 못하는 나라로 연설을 못하게 하도록 제외한 거로 보도가 났었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다시 연설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네네. 이거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 악당 국가니까 연설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탄소를 좀 계속 시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렇게 당하고서도 이렇게 진짜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나서도 네네. 정신을 못 차리면 네네. 이게 우리가 국제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이제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해 국가. 저는 한국이 가해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해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뭔가 정말 바람직한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삐딱이님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원래 제가 뭐 네. 기후 과학도 모르고 네. 좀 본래 다루던 주제하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만큼 좀 심각한 얘기라서 네네.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예, 예, 예. 저번에 그래서- 최근에 책을 열심히 안 읽어요. 왜냐하면 왜요? 기후위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니까 책이나 무슨 의미냐 이러면서 책을 옛날부터 좀 설설 읽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 너무 그만큼 지금 이해해. 심정이 큰 거야. 그레타 툰베리도 우울증에 공부하면 뭐하냐, 이거 걸렸다잖아요. 공부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사실 뭐 조국 그 예. 법무부 장관 사태로 지금 한 2달 가까이 네. 이러고 있는데요. 네네. 저도 뭐 관심도 있지만 네. 정말 지구 자체가 지금 생명이 끝나는 그러니까요. 려고 하는 위기 앞에서 시스템 자체를 한번 바꾸는 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가 업데이트 되는 날에는 이미 내일의 기후 위기 행동이 끝난 다음이겠지만 여하튼 저희도 내일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후 위기 관련한 행동에 저희 청취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다 144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